사례를 통해서 어떤 새롭게 또 이렇게 좀 정리되고 또 관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았고, 또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이슈를 좀 던지는 어떤 그런 그 PT를 준비를 좀 했는데,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, 근데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메꿔야 되는 시간을 이렇게 좀 잘 적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. 저는 제목을 이제 대전 스타일 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. 그러니까 뭐 사실 저가 이제 제가 2004년도에 대전 내려와서 그때부터 살고 있는데, 물론 저는 이제 고향이 충청도 출신이고요. 그런데 이제 과연 대전은 도시적인 특징이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뭐 이런 그 평상시 그 질문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. 그 대개의 경우에 대전하면 인구 구성비도 아마 압도적으로 대전 토막이 또는 그 충청도 쪽이 많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, 물론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그 제가 수년 전에 들은 바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. 대개 보면 뭐 충청도, 전라도, 경상도가 보통 한 30, 30, 30 뭐 이런 정도고, 그다음 나머지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대체 대전은 어떤 도시인지, 대전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규정 지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더더군다나 이제 대전이란 도시의 그 특징이 과연 뭐냐,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 답들이 좀 이제 고민스러운 어떤 그런 질문일 것 같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이란 도시는 어떤 수식어가 몇 개가 도는데, 그 중에 교통도시라는 그런 또 말이 있습니다. 이건 뭐냐면 이제 경부 고속도로, 뭐 철도 마찬가지고요. 그다음에 호남선, 요게 이제 대전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, 그래서 뭐 사통팔달의 어떤 교통도시다, 이런 얘기들은 이제 오래 전부터 들어왔던 얘기들인 거죠. 그래서 철도하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교통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서, 그러면서 이제 교통도시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을 좀 가지고 있었다고 좀 얘기를 하고요. 근데 이것도 보면 그 이후에 워낙 전 국토가 이제 이 교통망이 잘 발달되면서 사실은 이제 대전이 이 압도적으로 교통의 그 인프라가 좋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뭐 이런 평가가 좀 있을 수 있겠고요. 그다음에 또 과학도시라는 그런 또 이렇게 타이틀도 붙습니다. 이거는 1970년대 말에 이제 대덕 과학특구 뭐 이렇게 얘기해서 국가적인 그 과학 테마 단지가 이제 대전에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대전에서는 나름대로 자부심으로 좀 얘기하는 그런 수식어가 되겠고요.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성과 중에 보면 지금도 여전히 그 국가 단위의 그 연구소들이 제일 많이 그 입지한 그 도시일 거고, 그다음에 뭐 반도체를 비롯해 가지고 통신 기술, IT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출발들이 여전히 이제 요 대전 뭐랄까 연구소들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그렇게 좀 들어서 뭐 저도 그렇게 들고 있고, 그다음에 대전 사람들이 그 부분을 상당히 자부심을 좀 느끼는. 그런데 과학도시라는 거가 어떤 연구소 입지라든지 뭐 어떤 그 결과물들 뭐 이런 거만이 아니라 도시 이미지, 정체성 이런 거 관련해서는 사실 과학도시가 대전에 뭘 과학도시라고 얘기하는지,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의문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또 등장한 또 재미난 수식어가 면 노잼 도시라는, 이거는 이제 그 유재석인가요? 개그맨 이분이 이제 뭐 방송에서 대전을 그 지칭할 때 아무런 그 특징도 없고 재미가 없는 그 노잼 도시다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동안 대전에 이제 특히 그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는데, 뭐냐면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건 좋은 그 타이틀이 아닌데 이런 그 불명예스러운 그 타이틀을 가져서 되겠느냐.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노잼 도시라는 거를 좀 탈피를 하자고 지금도 여전히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성과가 어떤지는 이거는 좀 아직은 단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한 가지 사례를 최근에 이제 대전이 이렇게 브랜드명을 좀 바꿨습니다. 그래서
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이제 대전 is you라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게 영어로 이렇게 돼서 그렇지 사실은 저도 그 이름이 정해지는 그 과정 중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출발은 이제 대전이 you라는 그 이 사투리 여기로부터 나온 거거든요. 그 이 시민 공모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도시 브랜드로 좀 만드는 과정인데 근데 저는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대전이 듀라는 거가 과연 이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어떤 그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인가? 그래서 반대 의견을 냈더니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뭔 그 콤플렉스가 있느냐, 얼마나 저 정감 있고 좋으냐,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됐고,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마사지하는 단계에서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웠는지 이주라는 그런 표현을 살짝 제하고 이제 대전 is you 뭐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 좀 있고요. 근데 사실 대전 이주하는 사투리도 이게 대전 사투리가 원래 아닙니다. 원래 저 그 서산 당진 이쪽의 사투리가 이제 억양이 좀 그렇지. 근데 그만큼 사실 대전의 그 정체성을 그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는 거가 그만큼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요 화면은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 대전이 과연 어떨 것인가, 어떤 도시인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서 지금 찍은 사진인데 보면은 저 멀리 두 개 이제 쌍둥이 타워가 대전역 그 철도 그러니까 코레일 그 건물이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한밭이죠. 이제 큰 그 밭이 있던 그런 자리가 이제 도시로 발전한 것이 대전인데 뭐 이렇게 특별한 그 특징은 별로 이제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. 간단하게 보면은 역사적으로도 뭐 선사시대 때 뭐 유적이 청동기 유적이 발견됐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삼국시대 때는 뭐 다른 흔적은 없는데 이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대전 그 분지 주변에 이제 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산성이 많이 그 쌓아지고 또 그 주변으로 이제 전투들이 있었던 어떤 뭐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. 고려 시대 때는 우리가 아는 그 뭐 망이 망소의 난이 이제 공주 명합소에서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의 어떤 탄방동 쪽이 된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는 저 공주현에 소속된 그런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는 보면은 회덕현 진자면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유명한 저 유학파 학자들이 이제 근거지가 됐든 근데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도시 그 중심에 해당되는 그 지역은 아니고 이제 그 외곽인 회덕하고 진잠 뭐 이런 쪽 여기 이제 특징이고요. 그러던 것이 현재의 도시 모습은 이제 결국은 1905년도에 이제 경부선 철도의 대전역 개통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1932년도에 이제 공주에 있던 그 충남도청이 이전해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도시가 소위 이제 현재 우리 대전에서 얘기할 때 원도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1914년부터 97년도까지 요 주로 대전역 부터 이제 충남도청 있는 그 사이까지 어떤 가로망이 이렇게 발전해가는 모습들인데요. 그래서 요러한 배경에서 이제 현재 대전의 어떤 이제 도심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최근에는 이제 6.25 전쟁 그 통에 임시정부가 대전에서 잠깐 이제 있었던 특징이 있고요. 그다음에 1974년도에 이제 연구단지가 그때부터 출발이 좀 됐고, 그다음에 삼청사라고 얘기하죠. 대전 정부청사가 98년도에 이제 소위 둔산 신도심으로 오면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도시 성장의 어떤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은 이제 2015년도인가 이때 그 차 없는 거리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 때의 모습인데 이게 구 충남도청사 쪽에서 대전역 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중앙로라고 하는 물론 이제 폭이 뭐 한 30m 조금 더 넘은 정도 이 정도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 역과 소위 근대역 대전역과 그다음에 충남도청 행정기관 그 사이에 강한 그 축을 가지고서 이제 주변으로 도시가 성장했던 이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.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 부분들이 나름대로는 어떤 대전의 어떤 도시 이 구조의 특징이라고 사실 뭐 저도 이제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.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2016년도, 7년도 아마 대충 그쯤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보면은 이제 어, 그
소위 그 도시재생 사업의 어떤 근간이 되는 그 마중물 사업이라는 거 요것들을 이렇게 유치를 하면서 그때의 어떤 도시 골격의 그러니까 소위 원도심이라고 하는 그 골격의 어떤 다이어그램 모습인데 여전히 어떤 축을 만드는 그래서 지금 옛날 그 구 충남도청사에 있던 건물이 이제 충남도청이 홍성으로 나가면서 그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문화 허브, 컬처 허브라는 어떤 그런 그 개념을 세팅을 했고요. 그다음에 대전역은 역시 그 뭐지 현재 혁신지구 지정이 된 사이트이긴 한데 역 주변으로 이제 마이스 허브를 만든다라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허브 그다음에 그 두 개 허브를 이렇게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축을 좀 연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제 현재 그 낙후된 지역인데 인쇄하고 뭐 그 한의학 거리가 있는 부분들이 낙후된 지역입니다. 그쪽에 이제 플랫폼 뭐 하나를 좀 만들어가지고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도시 활력 만든다는 이런 개념이 있고, 그다음에 요 두 개의 허브를 연결하는 하나의 어떤 링크가 되겠는데, 요게 저는 물론 반대했습니다만 또 하나 이제 대전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지하상가가 전국에서 지하상가가 규모로 볼 때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규모라는 거는 어떤 그 길이 뭐 이런 걸 거고요. 물론 그 부평역의 앞에 있는 그 지하상가가 사실은 그 면적이나 이런 거로는 제일 크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길이 이 단위로 해가지고 길 중심으로 해서 어떤 요 지하상가로는 이제 대전이 이 뭐 규모로 볼 때 최고라고 좀 얘기를 하고요. 그리고 여전히 또 대전역 주변에 대전 원도심에 있는 지하상가는 전국에 있는 지하상가들이 대부분 이제 저 망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여기는 성업을 이루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. 근데 보면 요게 지하상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역전 지하상가에서 역에서 이렇게 중앙로를 타고서 오는 그 지하상가가 있고요. 그다음에 충남 도청 쪽에서 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대흥동 쪽으로 연결 이렇게 그런 지하상가들이 있는데 요거를 그 두 개를 좀 이렇게 연결을 좀 하자라는 또 이슈가 나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 대전 천이 중간에 이 축을 좀 이렇게 자르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 밑으로 좀 연결하자는 거죠.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돈 만들지 사실 뭐 쉬운 일도 아니어서 저는 반대했습니다만 이게 정치 프로젝트화 되면서 그쪽에 이제 뭐 정치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뭐 시의원이라든지 이분들이 하도 심하게 좀 하는 바람에 이게 사실은 좀 결국 사업이 편성이 됐고 그래서 현재 지금 관련한 뭐 설계 끝나고 공사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굉장히 그 큰 그 도심 축이라는 것이 나름대로는 어떤 대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도시 공간 구조적인 어떤 특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. 그다음 그 이후에 그 대전역하고 충남도청에서 여기 이제 원도심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. 그다음에 또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원도심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 것도 제일 처음에 쓴 것이 대전에서 쓴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전에는 이제 뭐 구도심이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전 사람들이 볼 때 구도심이라는 거가 뉘앙스가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. 그래서 원래의 그 도심이었다라는 거로 해서 원도심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뭐 다른 도시들에도 보면은 이제 도심 과거에 어떤 번화했던 도심을 얘기를 할 때 원도시 구도심이라고 쓰지 않고 이제 원도심이라고 쓰는 어떤 그러한 그 배경을 제공했다라고 요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말씀들을 주셔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어쨌든 그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원도심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분산동의 신도심이 이렇게 개발이 좀 되면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 굉장히 강한 그 도시축이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보면은 여기 포인터가 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여기네 여기가 이제 시청이고요. 그다음에 쭉 올라가서 축을 타고 올라가서 여기 정부 삼청사가 그 네 개 동이 이렇게 같이 몰려 있고 이게 쭉 올라가면 이제 여기 조금 살짝 이렇게 축이 비껴져 가지고 이제 남문광장이라는 그런 공간들이 나오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이 다리를 엑스포 다리를 건너서 그 엑스포 했던 그 공간들 이것이 그 위에 있는 그 우성이산인가 도롱동까지 연결되는 그 강한 그 도시축이 이 특징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긴 도시축을 설정한 도시가 다른 데는 좀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대전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소위 물리적인 어떤 그 정체성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. 그래서 그게 이제 보면은 요거는 시청 건물이고요. 요게 쭉 이 선형의 그 녹지축을
타고 올라가면은 정부청사가 있고 그게 이제 저쪽 엑스포원까지 연결되는 이런 구조로 좀 돼 있어요. 그래서 이러한 메가 스트럭처를 설정한다는 거가 사실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두고두고 이렇게 좀 남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. 여전히 그런 개념들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보면 대전에서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건물들을 빼고 요 사실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이 공원들을 좀 서로 연결하는 이런 구조가 센트럴파크 개념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밑에서 보면 이제 보라매 공원부터 해가지고 여기 저 한박수목원을 거쳐서 엑스포 공원까지 연결되는 뭐 이런 그 사업도 또 여전히 추진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그 주거 건축을 보면 결국은 축 설정하면서 동네가 이제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볼 때는 뭔가 이렇게 좀 그 있어 보이고 좀 이러는데 사실 그 주변으로는 이제 이런 그 말 그대로 성형가 아파트가 이렇게 쭉 그 줄지어 있죠. 그래서 제가 정확히 몇 층인지 모르겠습니다. 아마 한 15층 내외 좀 될 거로 좀 기억을 하는데 요게 이런 모양으로 전부 다 남향 배치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고요.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사업을 담당했던 LC 사람들도 사실은 좀 본인들이 그 욕먹는 부분들을 좀 의식은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, 이제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마도 요 지역이 다시 또 뭐 재개발 사업인 재생 사업이 이런 내용들이 좀 진행이 될 건데 이 도시의 모습을 과연 어떻게 바꿔가야 될 건지 그게 주거 건축의 대전 도시 건축의 주거 건축의 특징이자 대전의 어떤 도시적인 아이덴티티로 좀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거는 이제 여전히 숙제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아까 이 굉장히 강한 그 도시축이 이 특징이라고 저는 그렇게 읽고 있는데,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안이 이제 이렇게 심의 요청이 지금 들어온 거죠. 이제 대전시에. 이게 그 대전이라는 도시가 부동산이 안 움직이다가 이게 이 전국적인 부동산이 들썩들썩하고 특히 이제 세종에서 뭐 이 아파트 값이 오르고 뭐 이러니까 그 분위기를 타가지고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은 그 개발 계획안들이 지금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요 사진에 보시면은 이게 멋있어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이 건물의 그 옆에 있는 거가 이제 이 대전 시청사가 되겠습니다. 얘보다 대전 시청은 아마 25층 정도 대충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걔보다 더 큰 49층짜리 되는 그래서 여기가 원래 그 대형마트가 있는 그 공간인데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하는데 49층짜리 주상복합 이런 거로 이렇게 좀 사업을 신청한 거죠. 그래서 보면은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에 보면 공교롭게도 이제 대전시 대회의실에서 뭐 이렇게 협약을 한 그런 사진이 되겠는데 요거가 이제 대전시 건축시 저도 이제 심의위원으로 좀 돼 있어가지고 이제 많이 올라온 거죠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어서 물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거의 15층 범위에도 똑같은 성형가 같은 아파트도 문제가 있지만 뭔가 스카이라인도 뭔가 변화가 돼야 되겠지만 이 떡하니 그 시청 그 옆에 이런 게 등장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거대한 메가스트로 축도 좀 이렇게 깨질 것 같고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높이에 대한 그 거부감은 뭐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도심축 여기 바로 이게 붙어가지고 이런 건 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반대 의견을 좀 이렇게 냈었는데 그래서 어떤 논리를 과연 들이대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러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. 뭐냐면 이 거대한 그 도시축 설정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우리 이제 대한민국 뭐 도시사든지 어떤 건축에서 나름대로는 대전의 아이덴티티고 어떤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훼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러한 그걸 지키는 그 공공의 이익에 비해서 이것이 이제 그걸 훼손한다라는 그런 논리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의견을 좀 달아서 보냈던 보냈었습니다. 근데 그 이후에 아직은 뭐 확정된 어떤 안이 온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히도 이제 49층이 아니라 20몇 층으로 이렇게 내려서 좀 작업을 한다라고 좀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천착해서 좀 의미를 좀 부여하고자 합니다. 자, 이건 다른 측면인데요. 그 대전에 보면 이제 예술 문화의 거리 뭐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집중돼 있는 동네가 대흥동이라는 그 동네입니다. 거기 보면 이제
2000년대, 2009년도가 이쯤에 보면은 이제 전국에서 이제 유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 문화원인데 이렇게 분원해가지고 이 사실 그 2층짜리 그냥 일반 개인 주택이었던 건데 요거를 임대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커피숍도 있고 재미난 그 프랑스풍의 어떤 오브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 이 소위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가서 이렇게 좀 모이는 그런 장소였던.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밖에서 건물 볼 때는 좀 이렇게 좀 살짝 좀 없어 보이는 듯 뭐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컨텐츠들은 상당히 좀 괜찮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찾고 또 아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이제.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건물 주인이 이제 임대 이제 나가라 나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원룸을 좀 지으신 거죠 이제. 근데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실무할 때 이때 보면은 다중주택이니 이런 건 없었던 그 법률 용어인데 뭐 다세대 주택 있어 그다음에 다가구 이제 그 다음에 있었지만 다중주택 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어떤 그 이 소위 민원성 어떤 요구들을 받아준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건축 허가 조건들을 완화시켜준. 근데 그거는 그 수요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 서울에서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. 그런데 이게 서울에서 뭐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풀리면은 그게 자연적으로 이제 지방까지 지방도시까지 확산이 되면서 그래서 여지가 생겨지는 것이 이제 어떤 그 탐욕스러운 돈, 그 수익, 뭐 어떤 요렇게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 건물도 그러니까 의미 있었던 요 장소도 결국은 여기서 이제 쫓겨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이 되겠고 그 결과물이 밑에서 보는 이제 원룸 이런 건데 과연 이 원룸들이 이렇게 계속 요 건물만이 아니라 주변도 계속 이렇게 바꿔지거든요. 이제 그럴 경우에 그 소위 이제 대흥동이라는 그 예술과 문화의 거리 뭐 이런 컨텐츠들이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이제.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물론 지금 이제는 뭐 이건 끝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이렇게 완화되는 그런 적용들 이렇게 또 그게 서울이면 서울대로 나름대로 어떤 그 논리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지방은 사실 이제 다른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굉장히 신경 쓰고서 지켜가야 될 에는 어떤 그런 대목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. 자, 이거는 또 다른 건데 뭐냐면 공공 그 주택 사업을 이제 민간 자본한테 맡겨서 진행하는 요게 이제 현상 설계로 이렇게 안이 좀 나왔던 겁니다. 근데 제가 사진을 결국 하나 못 구하긴 했는데 왼쪽에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보면은 이제 좀 이 중에서 어떤 당선자였을까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를 좀 권하는데 근데 결국은 뭐냐면 당선하는 이제 오른쪽이었습니다. 근데 이것도 지금 그래도 조정을 좀 하느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나아진 거지 그냥 이 박스만 쭉 올라갔었던 이런 거거든요.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현상 심사 과정 중에 이제 오른쪽이 이 택해지는 이게 뭔가 어떤 물론 이제 그런 거죠. 뭐냐면 사업비가 이렇게 그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이런 그 안으로는 그 현실 불가능하다 아마 그런 판단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은 결국은 이제 이게 또 민간 참여가 또 이게 또 뭐냐 그 과정 중에 이제 뭐 지역사도 있고 어떤 그런 논리도 있었을 것 같은 그래서 이 부분들도 사실 좀 고민스러운 그 한 대목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이제 그동안에는 좀 그 잠잠했던 그런 동네들인데 점점 막 이렇게 그 허가건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이것도 이제 허가 접수된 그 내용인데 보시면은 이제 용문동에 그 지상 40층인 거죠. 근데 주변 보시면 주변 거의 높아봐야 4, 5층 정도 되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주상복 아파트가 쓰는 부분이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엔 우리가 이렇게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자, 그다음 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소재동 중앙 1구역 재개발에서 이것도 역시 이제 심의를 거친 그 안이 되겠습니다. 아마 이렇게 건설이 좀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요즘
대전하면 또 소재동이 뜨는 동네여가지고 뭐 이렇게 젊은 애들 많이 와서 이제 이렇게 좀 사진도 찍고 좀 이러는데 그게 바로 이 건물이 있는 요쪽 그 천변으로 천변으로 있는 동네가 바로 이 동네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과연 이제 이게 정확히 몇 층인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러한 이 구조화가 과연 적절할 것인지. 근데 이거를 또 우리가 이렇게 안 된다고도 사실 못할 부분이고요.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어떤 숙제가 되겠는데, 근데 재미난 건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을 보시면은 요게 이 소재동 요 콘텐츠를 아끼는 분들이 이거를 그 레드 닷 그 뭐 디자인 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게 출품을 좀 한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위너 2020년 된 거 보니까 선정이 아마 됐나 봐요. 그래서 이게 이러한 가치를 소중히 보는 그룹도 있지만 또 이런 또 아파트를 또 지어야 되는 또 이런 한 그 관심과 이제 서로 좀 대비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. 요거는 조금 그래도 좀 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상대동, 그러니까 도안 신도시에 있는 요 삼각형 부지 오른쪽 밑에 있는 거 보면 이제 삼각형 부지인데 여기에 이렇게 최근에 오피스텔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. 근데 보면은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워낙 거기도 이제 뭐 20몇 층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도 아마도 물론 이거 사실 법적으로 이제 땅이 이제 좀 작고 이러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40몇 층까지 올라갈 수는 법 때문에 못 올라가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뭔가 주변과 좀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한 흔적들이 사실 좀 있고요. 그리고 인면 패턴도 늘상 우리가 보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시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저는 그나마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막 힘이 들어오는 것 중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례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아까 두 개의 건도 보여드렸던 거에 사실 이제 설계를 누가 했냐면 이게 대부분 이제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 설계를 다 한 거죠. 물론 이제 지역에 있는 저 설계사무소하고 같이 이제 협력 이런 구조로 가는데 보면 대개는 이제 서울에서 다 설계 완료하고 이제 지역 사무소에서 인허가라든지 그 부분에 어떤 좀 거들어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어떤 지역의 그 주거 유형이든 뭔가 어떤 특징들이 만들어지려면 나름대로는 이제 지역에서 아마 지역에 계신 그 영향 있는 건축가분들도 많으신데 이분들이 계속 어떤 본인들의 어떤 칼라를 좀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자본 논리 이런 구조에서 보면은 결국 이제 서울 사무소의 어떤 대행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도 결국은 뭐 서울의 아류 뭐 이런 상황이 되진 않나라는 어떤 그런 고민도 사실 좀 있습니다. 이제 마지막인데요. 제가 대전 스타일에 대해서 아까 제일 첫 장면에 이제 도대체 대전 스타일이 뭔지 뭐 이런 의문을 좀 제기했었고 같이 고민해 주자는 말씀드렸고 또 현재 이제 어떤 그 고민거리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제 소견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전만의 어떤 독특한 스타일을 죽어도 그렇고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 저는 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봅니다.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대전이 자랑하는 이제 성심당 그 성심당에 이제 유명한 거가 이제 튀김 소보루라는 그 빵이지 않습니까? 이제 근데 그것도 보면 사실 이제 다 짬뽕인 거죠. 왜냐하면 소보루 빵이 원래 있었고 그다음에 단팥빵도 있었고 그러니까 튀김 소보루라는 거는 그 단팥빵과 소보루빵을 합친 거죠 이제. 그다음에 한 번 더 융합을 한 것이 기름에 튀긴 거죠 이제. 그러면서 원래 대전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리티는 아닌데 이 성심당의 튀김 소보루가 이제 독특한 어떤 경쟁력을 갖는 그런 컨텐츠로 바뀌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전에 또 이렇게 역 앞에 보면 신도칼국수라고 그 오래된 지금은 50년이 아니고 제가 이제 한참 전에 찍은 거니까 지금 60년도 넘었을 겁니다. 근데 보면은 이제 그 집 식당에 가보면 이렇게 벽에 이런 그릇인데 이게 그 시대 때 먹던 그 칼국수 담아 먹던 그릇이래요. 근데 궁금한 거는 우리가 위장이 적어졌나 그래서 60년대는 이렇게 많이 먹고 이게 배가 컸었나 뭐 이런 근데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이제 컨텐츠로 성공한 컨텐츠로 좀 얘기를 하는데
근데 가만히 짚어서 생각해 보면요. 대전에는 칼국수집 유명한 집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런데 대개 칼국수는 이제 국물이 어떠냐라는 건데 보통 멸치 국물 베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바지락 칼국수 뭐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크게 나눠지는데 대전에 있는 칼국수집들은 거기 범주에 안 들어갑니다. 안 들어가고 독특한 그 육수 마시는데 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저 소고기 뼈도 넣고 그다음에 닭고기 뼈도 집어넣고 뭐 돼지고기 뭣도 넣고 뭐 이렇게 끓인 다음에 거기다 멸치 국물도 또 뭐 어떻게 뭐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섞는 거죠. 이제 섞으면서 독특한 어떤 그 육수 맛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대전 칼국수 맛은 똑같으면 그게 아니라 그 칼국수 집마다 또 다른 또 이렇게 조금의 어떤 차이들이 뭐 있는 거죠, 이제. 자, 그래서 결국은 대전 스타일은 뭐냐면 대전이란 도시가 뭐 조선시대 뭐 삼국시대부터 오래 있었던 이런 것도 아니고 근대 도시로부터 출발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교통도시, 과학도시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또 이렇게 독특한 또 이렇게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가는 요것이 또 대전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 뭐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우리 주거권